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강성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참 재밌게 얘기를 잘 들어서 네.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일 많이 할애했잖아요. 거의 그렇죠. 100페이지 넘게, 그렇죠?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비판을 할 텐데, 네. 자, 먼저 이 반일 종족주의를 쓴 이 사람들의 어떤 연구 방법, 네. 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일종의 글로벌 역사 수정주의의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과 방법은 아니고 연원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 논리가 뭐냐, 방법의 논리가 뭐냐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걸 정확하게 비판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방법에 휘말려 들었을 때 좀 생각지 못한 여러 함정들에 우리가 빠져들기 쉽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방법이 뭐냐면,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자료 있냐예요. 자료 있냐? 예. 아. 증거 있냐? 예. 예.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연행했다는데 예. 증거 있어? 예.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자료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 싸움이에요. 그 일본 구구파들의 방법에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한 구구파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일본 구구파가요? 예. 예. 목소리 큰 쪽이 이긴다. 아. 예.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본 구구파의 냉소주의인데요. 예. 일단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전혀 확실한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다양한 정치적 의도들이 작용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냉소적 태도를 취하게 하는 거고요. 그 후지오카 노부카스라는 세영모 회장은 제가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교육학 교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책을 썼냐면 디베이트 역사 수업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토론 수업 방법인 거죠. 예. 우리 우리 민주시민 교육하고 평화 교육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론이거든요. 예. 우리가 토론을 왜 합니까?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보고 예. 논리 속에서, 논거 속에서 보다 더 팩트를 구성하고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토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왜 토론 수업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적 통념이나 당연시되는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예. 자명한 것을 흔드는, 사회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을 기른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비판적인 인간이다. 비판적인 인간이죠. 예. 그런데 그래서 질문을 던졌는데, 러일 전쟁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그다음에 한국 병합은 불가피한가? 대동아 전쟁은 아시아 해방 전쟁인가? 이미 질문의 의도가 있죠. 예. 이건 통설, 정설, 이거는 오랫동안 검증을 거친 통설, 정설을 마치 다른 생각도 있어. 마치 기계적으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 또한 더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불가피한 전쟁, 예. 혹은 좋은 전쟁도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압박하는 겁니다.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게 하면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이 있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 아, 전쟁은 어쨌든 불행한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전쟁이라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자위적 전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일본에선. 자위적 전쟁. 예. 예.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가 하기 싫어도 국제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거고, 그러면 나를 지키는 전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나를 지키는 전쟁이 서구 열강에 대해서 나를 지키는 전쟁은 결국 아시아 민족을 해방하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심리학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해방 전쟁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예. 이걸 마치 이런 시각도 있어 저런 시각도 있어라는 걸 기계적으로 토론시키고 시키고 나면 학생들에게 남는 건 딱 하나예요.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사실이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가 보다. 이렇게 사실에 대해서 상대화하게 합니다. 예. 일제히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지배적인 역사 인식도 진실이 아닐 수 있으니까 토론을 통해서 한번 사실을 확인하고 재구성해 볼까? 그게 진실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 식민 지배와 전쟁에는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하잖아요. 예. 그리고 피해 사실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 구구파들은 그 피해 사실과 다른 팩트, 다른 기본 사실을 내세워서 마치 상반된 증거가 있고 서로 공방하는 것처럼 사실을 상대화하고 진실을 오리무중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진실이라든지 뭐 진실성이라든지 사실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
애들한테 힙하지 않은 얘기. 예. 더 나아가서 팩트충. 이렇게 혐오하도록 조장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은 존재하지만 소거되어 버리는 상황이다. 사실 이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이 홀로코스트 부정론이었어요. 예. 예를 들면 역사 수정주의자들,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지시를 입증하는 공문서가 없으면 홀로코스트는 없는 거다. 아니, 근데 그 홀로코스트 지시하는 공문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 엄청난 학살은 그냥 예. 그 문서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강제연행도 머리를 잡고 끌고 이렇게 문서에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방법에 대해서. 예. 어쨌든 그런 공문서가 있을 수도 없고 그거를 기록하지도 않아요. 예. 그 쓸 필요도 없는데 예. 마치 그게 없으면 홀로코스트는 없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뭘로 죽은 거죠? 근데 그런 방법들, 증거, 사실, 예. 공문서 예. 사실 실증주의의 외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이거를 네거티브 실증주의라고 그래요. 네거티브 실증주의. 부정을 위한 실증주의라고 하죠. 이거는 사실 이영훈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구사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전제 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기존의 통설의 핵심적인 주장들을 어떻게 비틀었고 왜곡했고 예. 그래서 어떤 논거와 어떤 자료들을 선별해서 주장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흔들어 버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 정말 방향을 잃을 것 같습니다. 잃습니다. 저 같은 소시민은 그냥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그런 걸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 같은 전문가를 모신 겁니다. 네. 이 책에서 특히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많이 얘기했고 특히 그 이승만 학당 채널에서도 이 카테고리를 따로 떼내서 이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들에게 위안부 문제는 반일 종족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아까 잠깐. 책에서 다루는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느낌. 예. 종족주의 아성이라는 표현을 이영훈이 썼어요. 종족주의 아성. 예. 예. 이 책의 핵심은 산부인 종족주의 아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120페이지나 다뤘고, 5섹션을 다뤘다는, 그 양적으로도 그게 드러나지만, 본인이 수많은 종족주의의 문제를 막 지적을 했는데, 여러 소재들을, 거기 아성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동안 그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서 이영훈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는데, 가장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였고요. 왜냐하면 2007년까지 이영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2004년에 비슷한 얘기 했다가 무슨 공창제 얘기 이런 얘기 했다가 할머니들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이영훈의 트라우마인데요. 그 트라우마인가요? 예, 왜냐하면 2007년 책 대한민국 이야기에서 그 챕터를 할애해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해요. 약간 오해였다는 식으로. 그리고 뭐가 오해라는 거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도 이제 받아들이는 지배적 학설인데 요시미 요시아키나 한국의 정진성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어느 정도 수용해서 지금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7년 이후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를 발굴하다 보니까 진실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주장들을 이영훈이 새롭게 전개하기 시작한 거고 그걸 집대성한 책이 바로 종족주의 아성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반일 종족주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그 할머니들에게 사과했던 걸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나는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됐다. 네. 예. 그럼 이제 핵심적인 걸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은 제가 딱 보니까 공창제하고 이 위안부 문제를 쫙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네. 일단 그렇죠? 우리가 태제 하나하나를 볼 필요가 있는데 주장 하나하나를 하나만 좀 더 추가시키고 싶은 게 이영훈의 주장이 그럼 완전히 새로운 주장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이번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아저씨가 있다는 걸. 사실 일본의 주장과 거의 유사해요. 일본 극우파의 주장과. 일본 극우파도 사실은 학술적인 논리와 주장, 논거 이런 게 굉장히 약한데 이제 하타 이쿠이코라고 일본 아베 총리의 스승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리고 국어파의 이론적 스승이라고도 불리는데 안병직 같은 사람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긴 한데 더 영향력 있죠. 왜냐하면
아베와 그 일본 회의의 이론적 스승이니까 예. 사실은 뭐 정치적 영향력만이 실제 고노담화를 재검증하는 위원회를 꾸렸을 때 하타 이쿠이코가 주도를 해서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이 하타라는 사람은 군대 전쟁 연구자예요. 위안부 예. 연구자가 아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수행해 왔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하타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위안부 강제 연행을 증언했던 요시다 세이지라는 분의 증언이 있어요. 예. 일본 노무보국회 그 시모노세키 지부의 동원부장이었고 이분이 가해자로서 반성하면서 내가 제주도의 여성들을 이제 강제 연행했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이제 의심했고 그걸 이제 나름 체계적으로 비판에 성공했던 게 바로 하타 이쿠이코였고요. 예. 그런 내용을 포함한 책이 바로 위안부와 전장의 성, 위안부와 전장의 성이라는 책이고요. 99년에 출판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구구파의 주장은 다 이 책으로부터 비롯돼요. 그 후로. 그리고 이 책은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도 영향을 줬고요. 예. 많이 인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영훈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들 다 봤는데 예. 다 거짓말, 쓰레기인데 딱 두 개가 참조가 된다. 하타 이쿠이코 책과 예. 박유하 교수의 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영훈의 주장을 하타 이쿠이코의 주장과 또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거의 같은데 달라지는 지점이 있죠. 그 달라지는 지점이 무엇이고 그게 이영훈의 독특성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전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어디서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이영훈의 주장을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예, 예. 이영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네. 강제 연행되지 않았고 예. 공창제의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예. 자기 영업과 자유 폐업을 할 수 있는 돈벌이가 좋은 매춘부였지 성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크게 보면 하나하나 보면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유괴나 취업 사기는 있지만 노예 사냥과 같은 강제 연행은 없었다. 이게 1번 이영훈 주장이고요. 예. 두 번째 주장은 민간의 공창제가 군사적으로 동원되고 편성된 것이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동원되고 편성된 건 인정을 했어요. 예. 예. 인정했는데 하타와 달리 그러나 합법이다. 예. 민간의 공창제를 변주한 거기 때문에. 3번 위안부 개인의 영업이었고 자기 폐업의 권리와 자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성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사실 이 주장이 가장 강력한 이영훈의 그 핵심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4번. 이 4번 이거는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요. 예. 일본 우익들이 제일 많이 하는 주장이에요. 위안부 입장에선 수요가 확보된 고수익 시장이었고 위안소가요. 그다음에 적지 않은 금액을 저축하고 송금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매춘부다. 이런 주장인 거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유괴나 취업 사기는 있지만 노예 사냥과 같은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주장. 이거 어떻게 반박해야 될까요? 일단 핵심적인 게 노예 사냥과 같은 강제 연행이란 표현이에요. 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요시다 세이지 증언이 2014년 8월에 네. 아사히 신문이 스스로 그 기사를 철회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시다 세이지 증언의 허위성을 인정한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검증이 됐고요. 요시다가 증언했던 강제 연행은 당시에 없었고 이를 발판으로 이영훈은 강제 동원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거든요.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해자로 모집에 나섰던 요시다 증언이 허위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연행 관련 증언들도 모두 허위가 되는가? 그건 아니죠. 이건 궤변입니다. 예, 예. 그 하타 이쿠이코와 이영훈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니까 궤변일지라도 열심히 목소리 높여 나아가 확신적인 자기 주장을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상대화하는데 되게 능숙한 사람들이고 뭐 강제연행을 지시한 공문서는 없다는 주장. 이거 아까 홀로코스트 부정론에서도 사실 나타나는 얘기잖아요. 예. 사실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주장이 뭐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좀 접근을 달리 해봅시다. 강제라고 했는데 예. 강제가 뭐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강제거든요.
근데 이영우는 의도적으로 노예 사냥과 같은 강제 연행이란 표현을 써서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정말 무슨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냥하듯이 그런 그림을 연상시키잖아요. 그리고 요시다 세이지 증언이 그런 거를 연상하게 하는 증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총칼을 차고 제복을 입은 일본군이 여성의 머리채를 붙들고 끌고 와서 차에 태웠다. 사실 이게 그런 인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강제연행, 강제동원이라는 국제법적 용법이나 우리가 상식이 아는 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강제가 뭐냐? 의사에 반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연행하면 강제연행이고요. 동원하면 강제동원이죠. 그렇죠. 우리가 당시의 일본 형법을 한번 봅시다. 일본 형법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여성을 지배하에 두면서 동원하고 특히 국외로 이송하면 그게 바로 약취죄였는데 바로 국외 이송 목적 약취죄였어요. 이거는 범죄예요.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를 끌고 갈 때 그 유효하던 법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강제 연행 용법에 해당하는 약취죄예요. 그러나 이것만 강제냐 아니라는 거죠. 감언과 취업 사기, 그러니까 달콤한 말로 꼬시고 내가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교육시켜줄게, 이것도 사실은 강제예요. 그 여성을 국외 이송하면 국외 이송 목적 그게 유괴거든요. 사람들이 유괴하면 마치 무슨 봉고차가 가가지고 탁 이렇게 태우는 걸 유괴라고 생각하는데 유괴는 꼬시는 것도 유괴예요. 그렇죠. 유괴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인신매매죄인데요. 국외 이송을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여성의 몸을 사고 팔면 그게 바로 국외 이송 목적 인신매매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강제죠. 이게 강제 연행입니다. 강제 동원이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아까 우리 MC 노가 설명하셨지만 노예 사냥과 같은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전제하고 이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강제연행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궤변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그 업자들이 있는데 그걸 군이 이렇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일본 국가나 군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조선군 사령부와 그러니까 일본에 주둔하는 조선군 사령부,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군이죠. 그리고 진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중국이죠. 일본군 사령부가 있잖아요. 이 각 사령부에 요청을 했어요. 누구한테? 업자들한테. 일본인 업자도 있고 조선인 업자도 물론 있죠. 중국인 업자도 있죠.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들을 모집할 걸 요청했던 거고 식민 지배가 있었던 조선에는 당연히 조선 총독부의 관원들이 협력을 한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약취에 해당하는 방식, 실제 그 납치죠. 그다음에 유괴, 감언으로 꼬시거나 취업 사기 형태 이게 제일 많긴 해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거를 인신매매하는 방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군이 관할하는 배를 태우고 전장으로 보낸 거죠.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런 증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영훈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하타와 달리 우리가 지금 시리아로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권 일단 챙겨야 여권이 되고. 있어야 돼요. 자기 증명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권을 위안부들이 자기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신청해 줘야겠죠. 그렇죠. 뭐 대부분 문맹이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도항 증명서라 그래요. 바다를 건넌 거니까. 당연히 발급 주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아 같은 곳으로 들어가려면 쿠르드 뭐 이렇게 턱 이런 데 들어가려면 허가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위안부들은. 그러니까 군이 철저하게 이송과 그 최종 목적지까지 이렇게 호위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업자들을 포함한 위안부 여성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보급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배 타서 랑군으로 들어가면 랑군에서 또 전장터까지 군용 트럭을 타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군이 만든 위안소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군이 전방위적으로 개입돼 있어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군사적으로 동원되고 편성된 건 맞기 때문에 이영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하타는 좀 다르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 합법이냐? 요 얘기를 좀 해야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유괴나 취업 사기는 있지만 노예 사냥과 같은 강제 연행은 없었다. 이 말은 일단 유괴와 취업 사기 자체가 강제 연행으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민간의 공창제가 군사적으로 동원되고 편성된 것이니 이건 합법이다. 예, 아까 그 얘기인데요. 예. 어느 순간부터 한일 우파들이, 한국과 일본의 우파들이 네. 자꾸 공창제를 끄집어내요. 네. 그러니까 그 반대 주장은 당연히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강제 동원이고 성노예제다. 예. 요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발하면서 나온 게 공창제거든요.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위안부가 공창제라는 제도 아래서 자발적인 접객 여성, 그러니까 당시 표현으로 하면 창기, 예기, 작부, 여급 이런 거였고 요즘 말하면 성매매 여성이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고 심지어 부도덕하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창제를 소환하는 것이고요. 성적 폭력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전가하는 수법입니다. 예. 과거에 사실 그런 공격에 대해서 네.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공창제는 차별적이라는 반론을 펼쳤어요. 사실 이쪽 진영에서는 공창제와 달라 위안부 제도는 실제 그런 주장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반론이 의도치 않게 언론과 대중의 관심 속에서 이제 보면 접객 여성이 아닌 성적 경험이 없는 여성, 소녀, 위안부 상 이런 위안부 상으로 좀 부각이 되게 한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민족 차별 변수를 강조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일본이 위안부도 있었는데 일본이 위안부와 또 조선이 위안부는 달라. 의도치 않게 이런 효과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주장은 이렇게 됐는데 본토 일본인과 달리 가난하고 더 어린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 강제 동원되었다라는 주장을 이제 한쪽에서 하게 되니까 더더욱 반대에서는 공창제였다 이런 주장들이 진영화돼서 완전히 대립하게 되는 거죠. 대립되는 건데 사실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위안부 제도가 뭐냐를 둘러싸고 성노예제와 공창제가 대립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양자택일의 구도를 넘어서는 연구들이 등장했고요. 우리가 공창제에 대해서도 성노예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온 거죠. 공창제 자체가 성노예제다. 우리 그 성매매 여성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유입되는 과정들을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갖고 계약했고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었고 뭐 전차금을 이 성금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떼돈 벌어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지만 성매매 산업이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 선금을 매개로 노예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식민지 공창제라는 게 중요한데 그 식민지 공창제는 일본 본토 공창제와 좀 달라요. 더 억압적이고 변형된 것이고요. 실제 창기 나이가 더 어려져요. 본토 공창제보다. 이 식민지 공창제라는 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본토 공창제를 포함해서 공창이니까 합법적으로 허용된 성매매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창제는요. 치안 유지, 풍기 단속, 성병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가 여성의 신체와 생활을 구속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근데 그 관리의 그 운용과 효과는 사실상 합법적인 걸 넘어서서 불법을 넘나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일본의 공창제 시행과 뭐 식민지 공창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창기, 예기, 이렇게 접객 여성을 공창제에서 일하게 하려면 소개업이 필요하죠. 소개업. 근데 소개업의 현실은 국가가 인정하고 관리하긴 했지만 필연적으로 인신매매가 조장되는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외이송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 일본은 인신매매를 그러니까 국외이송 목적이 아니면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지도 않았거든요. 아, 그 당시에요? 2005년에 일본 형법에서 드디어 인신매매도 국내에선 불법이 됐어요. 2005년에요? 좀 놀랍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금지 수준을 넘어서 불법이어야 되는데 합법적이었던 거고 더 나아가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국제적으로는 추업을 위한 부녀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여성이나 아동 매매 금지에 대한 국제조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20년대, 30년대에 있었고 일본도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반이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신매매에 한해서는 2005년에 범죄화된 거고 그 이전에는 비범죄화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신매매를 두고 이게 우파들이 업자와 여성 또는 업자와 여성의 호주, 뭐 아빠라든지 뭐
오빠라든지 남자 호주죠. 호주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연장에서 합법이고 성노예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나 오류가 있죠, 이건 사실. 그러니까 공창제 자체도 성노예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당시에 공창제라는 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그리고 인신매매 자체가 일본에서는 2005년에 범죄로 불법화된 정도로. 그렇죠. 이게 예. 공인관리와 무기관리를 넘나든다고 표현해요. 근데 공인이라는 게 꼭 예. 법에 부합한다는 아니에요. 사실 민법으로 따져들면 불법이라고 상충되는 요소들이 또 있어요. 이런 행위들 자체가. 예. 네. 형법상에서는 어떤 건 또 합법일 수도 있는데 아까 인신매매는 2005년에 예. 불법화됐으니까 인신매매죄는 일본에서는 합법인 거죠. 예.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또 불법인 거죠. 예. 더 나아가서 인신매매만이 아니라 약취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유괴죄는 사실 일본 형법상 불법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창제의 합법이지만 유괴를 전제로 하면 예. 불법이어야 되는데 애매한 거죠. 예. 그 애매한 걸 다 제끼고 국가가 그냥 관리한 거예요. 그게 공창제다. 네. 국가가 공인 관리하지 않은 게 바로 사창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공창이 뭐 전반적으로 있었는데 사창이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네. 공창제를 합법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공창제를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 자체가 인신매매나 약취, 막 유인, 뭐 이런 거, 유괴 이런 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자유계약이고 합법이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네. 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자, 그 다음. 그 다음 주장이 이제 예. 이영훈의 제일 예. 중요한 주장이죠. 위안부 개인의 영업이었고 자기 폐업의 권리와 자유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노예가 아니다. 예. 예. 이른바 자유폐업인데요. 자유폐업. 이것도 이제 공창제 이해를 아까 더 전제로 하는 건데. 일단 자유폐업. 예. 사실입니까? 일단 첫째. 예. 일본 본토공창제로 보면 예. 규정상 자유폐업을 허용했어요. 그러나 법 규정을 넘어서 현실에서 그게 가능했냐를 따져야 돼요. 아, 그렇죠. 예. 아마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네. 그걸 다 지키면서 삽니까,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예. 식민지 공창제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또 그게 일본 내지 공창제와 다르기 때문에. 네. 예. 더 억압적이고. 예.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그 억압적인 식민지 공창제를 다시 변형한 겁니다. 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마치 계약과 어떤 이런 이제 그 상업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건데 예. 실질적으로 그걸 관할하고 관리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이송 연행 이거 다 군의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내용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럼 위안부 제도에 있던 위안부들은 네. 위안소에 있던 위안부들은 예를 들면 버마 미치나에 있던 최전선에 있던 위안부들은 돈도 갚지 않았는데 성금을 갚지 않아도 자기가 그만둘 수 있으면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성금이 남아 있어도 나 그만할래 하면 폐업할 수 있는 게 자유폐업이거든요. 예. 과연 그게 가능했나? 근데 이 반일 종족주의 책에서 이영훈은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자유폐업했다는. 예. 뭐 예를 들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에 나오는 싱가포르의 그 긱수이 클럽의 그 네. 위안부들과요. 예. 문옥주의 사례인 거죠. 예. 그러면서 위안부 스스로 폐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군 위안부는 성노예도 아니었고 예. 군 위안부 제도도 성노예 제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예.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요. 이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식이 쑥쑥 늘어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일본 본토 공창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유폐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바로 1900년에 만든 내무성의 창기 취체 규칙.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창기를 단속하는 규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자유폐업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선금이죠. 그러니까 미리 돈을 주고 뭐 여자한테 줄 수도 있고 여자의 호주한테 줄 수도 있는데 성금을 주고 그 성금을 다 갚아야 자유폐업 할 수 아까 뭐 갚지 않아도 해야 되지만 실제 그게 가능한가라는 거죠. 현실에서. 일단 창기가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되게 몰랐어요. 그리고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건 불가능했어요. 왜냐? 예. 자유폐업을 하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업자 등이 방해를 해요. 우리 지금 일반적인 인신매매로 성매매 여성이 되었을 때 60, 70년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신고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운 좋게 신고해도 네. 그래서 수리가 되어도 이번에는 업자가 재판을 걸어버려요. 성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든요. 재판소는 창기 가업 계약으로는 위법인 건 맞는데 다른 규정, 금전 대차상의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성금의 반환을 명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금을 갚지 않고는 그만둘 수 없어 이렇게 하거든요. 성금을 근데 갚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규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더 나아가서 식민지 조선에서는 폐창 관리가 아예 없었고 업자의 폐업 관리만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창제에서 자유 폐업 규정은 사실상 인신매매로 공창에 흘러들어온 접객 여성의 자유의지 이런 의지에 의한 계약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 자유 폐업 규정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다단한데 네. 그리고 그 얼마나 또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규정에 자유 폐업이 가능하게 돼 있었다. 일본 본토 공창제에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100% 다 실현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좀 단순한 거 아닙니까? 단순하고요. 위안부제에서 또 자유 폐업이 핵심이잖아요. 이걸 근거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성노예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자유 폐업이 있냐 없냐와 가능했냐와 가능하지 않았냐와 성노예다라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그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를 좀 봅시다. 이영훈이 많이 인용하는 게 박머시기던데요. 예, 박치근이라는 위안소 관리인인데요. 초바라고 하죠. 이 클럽의 경우 내가 볼 때 싱가포르에 수많은 클럽이 있었는데 되게 예외적으로 위안부의 절반이 넘는 분들이 폐업을 하고 여행 허가를 받아서 귀국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폐업 조건은 확인되지 않아요. 이영우는 어떤 전제를 하냐면 성금은 갚았을 거다.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요, 그럼. 성금은 모두 상환하고, 왜냐면 성금이라는 게 원래 돈, 100원 빌리면 100원이 아니라 엄청 불잖아요. 이자도 엄청 불고, 그 다음에 생활하고, 기타 등등, 옷도 쓰고, 밥도 먹고, 이거 다 엄청 부어가지고 결국 더 채무가 늘어나는 게 성금인 거잖아요. 요걸 갚았다 칩시다. 다 갚았는데, 이용훈의 말대로라면, 그리고 계약 기간도 다 됐다. 2년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폐업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전제가. 그러면 이 사례 말고 문서적 증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또 그 근거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43년 후반에 군이 부채를 다 변제한 위안부는 귀국할 수 있다는 명령을 내렸고 일부가 돌아갔다는 미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안부 피해자였던 문옥주 회고록의 증언을 일부 선별해가지고 위안부 생활이 그들의 선택과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와 상반되거나 갈등하는 사례, 자료, 피해자 증언은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면 다른 것들을 교차 분석해서 실제 어땠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부만 선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가지고 와서 주장해서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기존 연구 성과들은 전방과 후방의 사례가 매우 달랐다는 걸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유독히 왜 싱가포르에서 기쿠 수익 클럽이 폐업 사례가 많았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에 나오는 다른 사례들, 특히 예외적인 게 아니라 이치이지루라는 이제 클럽, 이치이지루죠. 그러니까 여기 위안소는 폐업하고 결혼한 두 위안부가 심지어는 복귀되는 과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미국 자료를 보면 영국군 신문 보고 자료를 같이 교차해서 보면 미국 자료에는 군의 명령으로 빚을 갚으면 귀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영국군이 더 조사해 보니까 그거는 명령에 불과했지 실제는 가능하지 않았다. 실제는 쉽게 설득돼가지고 못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방인 싱가포르보다 전방인 버마가 특히 최전선이 미치나가 사실 이 자유 폐업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동떨어진 주장이고요. 그 자유폐업이라고 주장하려면 계약 기간이나 성금이 남아있어도 위안부는 폐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성금을 다 갖고 나오는 건 부채의 구조상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위안부들이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위안소에 끌려왔든 간에 성금 부채 등을 고리로 삼아서 자유 또는 자율성이 심각하게 박탈된 상태에서 성행위를 강요받는 것 자체가 성노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지라는 게 성노예인 거지. 아까 얘기했던 공창제 그러니까 합법 그러니까 성노예 아니 강제 연행으로 끌려오지 않아도 거기서 강요된 성행위라는 게 계속되면
그리고 돈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이건 성노예입니다. 마치 강제연행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돈을 벌었고 이러면 성노예가 아닌가요? 성노예적으로 살아도 아까 했지만 강제연행이 아닌 상태에서 올 수도 있긴 있어요.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돈이 실제 가치가 있었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걸 교묘하게 마치 그 노예 같은 연행 이렇게 표현하고 예. 이런 식의 어떤 고리들을 만들면서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합법이다. 그러니까 자유 폐업 가능했다. 자유다. 성노예자 아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궤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리고 성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는 그런 근거나 자료는 차고 넘치는데 단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 그 일기, 관리인의 일기를 딱 제시하면서 관리인의 일기 예. 안에 다른 사례도 봐야 되고요. 예. 문옥주 회고록의 다른 그렇죠. 용의들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만 이제 자유 폐업이 가능했고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 자유 영업을 했다 이런 근거로 삼는 건데 이 책 반일 종족주의에서 그 박치근 얘기를 참 오래 하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웃겼어요 읽으면서. 예. 그래갖고 제가 밑줄 걸었는데 예. 예. 박치근은 원래 일본 천황의 만수무강과 일본 제국의 번성을 기원하는 충량한 황국 신민이었습니다. 네. 일기는 그러한 그의 내면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방 후 그는 반공주의자로서 대한민국의 충실한 국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역시 그 시대를 살았던 보통 사람의 평범한 인생살이가 아닌가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예? 좀 악독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일파 문제를 희석시키는 방식이거든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특히 지도층 인사들의 친일 행각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 이영훈 같은 사람이 옛날에 옛날 교과서, 대한 교과서 이런 데 보면 예. 뭐 교학사 교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강압에 의해서 친일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쓰거든요. 예. 그런데 일반 민중들에 대해서는 예. 마치 학교를 다니고 뭔가 어쨌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면 일본에게 부역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징용이나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들도 그 안에 포함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친일을 강요받았다고 표현했는데 예. 민중들은 자발적으로 했다는 정말 이거는 예. 모욕과 명예훼손 그렇습니다.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박치근 사례를 그렇게 동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일제 강점기 시기를 그냥 정말 그냥 뭐 아무런 부당함 없이 그냥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정당한 어떤 상황이었다. 네. 이런 인식 하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친일 반일 구도를 희석화시키는 거죠. 사실 뉴라이트 입장이나 일본 구구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 이 친일이라는 게 더 이상 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자기 정당성을 계속 위협하는 거니까 기득권을 위협하는 게 어쨌든 넌 친일파야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엄청난 위력을 갖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한국의 뉴라이트의 경우는 반일 민족주의를 일찌감치부터 공격해 왔는데 뉴라이트가 탄생할 때부터 그때마다 엄청나게 호되게 대중들의 질타를 받았던 거죠. 이제 바꿨어요. 예. 반일 민족주의 문제가 아니고 종족주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예. 이거를 살짝 바꾼 거다, 변형한 거에 불과하다는 게 이제 교수님의 분석이시고. 네. 자, 이영훈의 마지막 주장, 위안부에 관련된 마지막 주장을 보겠습니다. 위안부 입장에선 수요가 확보된 고수익 시장이었고 적지 않은 금액을 저축하고 송금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문옥주 할머니 사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읽으면서 저 같은 이제 소시민이 딱 읽었을 때, 저금 많이 하셨는데? 네, 그렇게 이런 하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네. 두 가지 사례가 좀 저는 눈에 띄었는데요. 하나는 관리인의 일기에 나오는 한 위안부가 한 번에 1만 1천엔 맞아요. 예. 오늘날의 가치로 약 3억 4,400만 원 뭐 이렇게 표현한 거. 그거 뭐 송금했다. 예, 송금했다. 예. 문옥주도 45년 9월까지 26,551엔. 예. 특히 이제 이걸 잘 보면요. 문서 자료를 보면 예. 문옥주가 4월 달과 5월 달에 네. 거의 만엔 약 2만엔 정도를 이렇게 저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영훈 주장은 지금 8억 3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문옥주가 저축했던 게.
그러니까 장군보다 더 수입이 좋았다라는 구급화 논리를 사실 편승하는 논리인 거고 주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고수익 시장이었고 적지 않은 금액을 저축하고 송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네. 화폐 수입이 버마와 싱가포르에서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하기 어렵지만 인플레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예,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게 진짜 돈이냐. 예. 우리가 부루마블 할 때도 돈 쓰는데. 아, 그렇죠. 예. 이게 돈으로 인정받는 교환 가치가 있는 화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때 당시 군표잖아요. 네. 군표. 그러니까 1루피, 1렌, 1원 이게 다 좀 일체화된 건데. 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뭐 이건 이미 많이 반박이 됐어요. 일단 일본군 점령지에서 엄청난 전시 인플레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바야시 히데오라는 교수님이 그 당시 동남아에서의 물가지수 자료를 계산을 해가지고 화폐 가치와 액면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 이미 분석을 했어요.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그래서 뭐 아까 11,000엔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요코하마 정금은행에 가서 붙였다는 날이 언제냐면 44년 12월 4일이거든요. 네. 44년 12월 4일에 그러면 11,000엔의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안 되고. 그럼 이때 41년 12월을 만약에 물가지수 100으로 기준 삼으면 44년 12월은요. 도쿄 물가지수가 130, 그러니까 30이 올랐고 싱가포르는 1766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11,000엔이라는 군표의 가치는 도쿄에서는 132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시 인플레로 싱가포르의 11,000엔과 도쿄의 11,000엔이 다르다. 그리고 문옥주 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45년 4월과 5월인데요. 이게 지금 얼마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문옥주의 수입은 위안부 몫이 아니고요. 그 문옥주가 워낙 이렇게 엔터테이너로서의 끼도 있었고 그 장교들한테 많은 팁들을 좀 받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장교들이 왜 그렇게 많은 팁을 줬냐? 이 돈을 갖고 있어도 가치가 없으니까 막 준 거예요. 그리고 문옥주도 그 돈으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옥주 돈의 가치는 계산을 해보니까 102엔 정도였어요. 2560엔인데도 그 4월과 5월에 그 가치라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군표라는 게 남방개발금고권, 그러니까 남방개발금고권인데요. 이 가치가 사실 44년 말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급격하게 떨어졌고 이미 패전 임박해서는 이제 돈은 아예 전혀 가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다행히 저금해 놨던 건데 사실 저금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그 당시 이제 태평양 전쟁이 한창인데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나? 이렇게 조선으로 송금하면은 엄마한테 돈 좀 붙일 수 있고 그런 어떤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송금하는데 제약도 있지만 송금이 허락됐더라도 조선이나 일본에 송금을 인출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말에는. 그걸 인출하게 하면 동남아 지역의 인플레가 바로 일본 정부로 일본과 조선으로 파급이 되고요.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싱가포르나 버마의 사례 가지고 위안부가 큰 돈을 벌었고 장군보다 돈을 벌었다. 이게 매춘부다 주장하기 위한 거고 부도덕한 여자 이렇게 주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악의적인 왜곡에 불과합니다. 버마나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어서 일본군 위안부가 큰 돈을 벌었다고 주장하는 건 정말 악의적인 왜곡이다. 자, 오늘 교수님하고 이제 반일 종족주의에 가장 많이 할애된 부분,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저 같은 이제 일반 대중은 이런 역사 전쟁에서 분명히 또 뭐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또 거기에 휩쓸려 갖고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의도하는 방법과 주장에 휘말려 들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복잡하잖아요. 저쪽 방법이라는 게. 근데 드러난 건 되게 단순하거든요. 학자들은 이제 저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저런 팩트들이 문제니까 저건 틀렸으니까 전체 책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비유하자면 그런 건데 우리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반박하고 네가 틀렸다 이렇게 딱 명백하게 딱 해주고.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예로 들어보죠. 굉장히 잘 팔리는 음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 맛집의 음식이죠. 근데 그 맛집의 음식이 알고 보니
재료가 예. 일부는 뭐 썩어 있고 상해 있고 그런데 뭐 정상적인 재료도 일부 섞어가지고 아주 센 양념으로 화려하게 옷으로 그런 양념의 옷을 버무려가지고 음식을 내놨어요. 그런데 뭐 복불복인데 먹어서 탈날 수도 있지만 탈이 안 나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점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인기 음식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많이 취하는 방식이 예. 재료를 이제 다 파가지고 이거 상한 음식 재료. 이거는 원래 좀 상품이 아닌 재료. 그래서 이 음식은 잘못된 재료. 이렇게 잘못된 음식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예. 이제 그런 걸 폭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책과 이 영훈의 주장 그리고 이 요리가 굉장히 잘 팔리는 음식이어서 예. 사실은 선정적인 시각과 센 맛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뉴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들에게는 이 책의 주장이 굉장히 잘 포장된 아주 맛있는 진짜 음식으로 그냥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 온라인 서점 알라딘이나 온라인 예, 서점에 예. 보면 여러 데이터들을 제공하는데요. 책 평점이 있어요. 약간 그런 평점을 처음 봤는데요. 예. 최고 평점과 최악의 평점이 거의 반반으로 갈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진영화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소비자 혹은 그 대중들은 이 책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꾸 팩트 싸움이 벌어지고 진영화된 선동전으로 결국 가게 되고 내가 팩트고 네가 팩트가 아니야라는 식을 서로 얘기하면 결국 이 안에서 반지성주의가 싹을 틔고요. 맹렬하게 자라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역사 수정주의 효과는 역사를 부정하는 것보다 팩트에 대한 냉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따분하고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각하게 하는 데 있지 않을까. 결국 자꾸 팩트 싸움을 하게 되면 이 뉴라이트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뭐 그것도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예. 다른 트랙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세세하고 전문적인 싸움도 중요한 트랙이지만 이 수준 미달의 음식 혹은 이 책이 맛있다고 오인되는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딱 한마디의 키워드를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백래시라는 키워드를 끄집어내고 싶은데요. 백래시. 예, 우리가 이 백래시라는 거는 뭐 수잔 팔루디라는 사람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미디어와 대중문화에서 진행되는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반동을 의미하거든요. 그 실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지만 좀 정리를 하면 일본에서는 97년에 변곡점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페미니즘이라든지 그 제특회, 그러니까 제일조선인의 권리에 대한 구구파의 백래시가 20년 동안 전개됐고요. 예. 한국에서는 2005년이 어쨌든 변곡점이 돼서 친일파 청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백래시가 전개된 거죠. 예. 그 기간 동안 한일 우파 간에 그리고 한국 우파 간 올드 뉴라이트 간에 예. 그리고 뉴라이트 내 이런 분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백래시가 강력할 때 연대가 됐거든요. 예. 네트워킹이 됐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2015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고요. 한일 우파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억압과 부정 그리고 제일조선인의 혐오 그리고 페미니즘 혐오가 공통적으로 폭발했던 시기가 2015년이고 그 끝이 바로 지금 2019년이고요. 그런 맥락과 배경에서 봤을 때 오늘 역사 수정주의 얘기했지만 네. 역사 수정주의 주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글로벌 역사 수정주의 더 나아가서 글로벌 백래시의 한가운데에 네. 역사에 대한 부정을 넘어서 팩트에 대한 부정 팩트에 대한 혐오 감각과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 기술 간의 부정의 시너지가 얹혀지면서 네. 굉장히 강력해졌다는 걸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2019년 반일 종족주의 현상이라는 이 백래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격할지를 정말 큰 맥락에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이 백래시에 대한 반격, 이 반일 종족주의 현상이라는 백래시에 대한 반격은 일단 교수님이 먼저 유튜브를 개설해야 됩니다. 예. 교수님이 이승만 학당에 이승만 학당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제가 먼저 구독하겠습니다. MC도 같이 해주시나요? 뭐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강 교수님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 진짜 단순하게
팩트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허준이 돼야 돼요. 예. 정말 학계의 허준이십니다. 맥을 정말 잘 짚어주시네요. 네. 나중에라도 좀 시간 되시고 기회 되시고 그러면 좀 저희 팟캐스트에 자주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왠지 표정이 안 출연하실 것 같은데요. 예. 2주 동안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일단 되게 힘드네요. 이 책 자체도 너무 많은 피로감을 주지만. 그렇죠. 사실 세세하게 이 병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해부하고 그리고 자기 진단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사실 네. 많이 힘들고요. 또 반면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다른 팩트도 있지 않아? 증거 한번 찾아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전체 아까 맥락에서 네. 이 책이 놓인 맥락과 배경을 고려해서 우리가 사실은 역사 수정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차원의 백래시에 대항하는, 그러니까 반격하는 여러 사람들과 연대하고 네. 같이 할 때만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또 우리 강성현 교수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2주 동안 내일을 여는 역사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강성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